김우중 회장이 처음에는 원래 금융 쪽을 키우려고 했었대요. 해외 많이 다니고 수출 많이 하다 보니까 금융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대. 그런데 그 계획을 전환하는 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금융에 대한 꿈을 접고 중공업에 진출한 그러한 전환은요, 훗날 대우에 큰 영광과 좌절을 동시에 안겨주게 됩니다. 경공업, 수출 중심이던 대우의 축이 중공업으로 바뀐 건 1976년이었어요. 정부의 요청으로 대우가 1976년에 디젤 엔진 만들던 한국기계를 인수했는데요. 이 회사가 워낙 잘 안 되니까 수출을 제일 많이 해서 은행 예금 제일 많았던 대우한테 부탁했던 거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대우는요, 디젤 엔진, 지게차, 굴삭기, 발전기 등등을 수출하면서 설립 후 12년 동안 적자였던 한국기계를 1년 만에 흑자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는요, 현대 포니 등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세안자동차, 이 세안자동차의 산업은행 지분을 인수하면서 자동차 산업에도 뛰어들고요. 1978년에는 대한조선공사의 옥포조선소도 인수하죠. 이쯤 되니까 중공업, 자동차, 조선 등등 현대그룹이랑 하는 게 되게 비슷해진 거예요. 그래서 현대랑은 항상 경쟁 관계에 놓이고 긴장이 흐르고, 그래서인지 정주영 회장도요, 야, 우리는 저렇게 회사 인수해서 뭐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직접 만들었다, 이렇게 대우를 평가절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죠. 또 6.25 때 북한에 끌려간 김우중 회장의 아버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은사였기 때문에 특혜성 지원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우중 회장은요, 특혜성 지원 없었다. 다만 대통령이 나를 예뻐해서 종종 불러서 현안도 물어보고 우중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관계였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이런 비판에 대해서요, 특혜가 아니라 부실 기업이었던 한국기계를 살려놓으니까 정부가 자꾸 골치 아픈 것들을 대우한테 떠넘긴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부실 기업을 인수해서 되살린 것뿐이다. 사실 자동차와 조선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도 했고요. 특히 조선업은 정주영 회장처럼요, 도저히 못하겠어서 처음엔 도망 다녔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일단 조선 경기가 너무 나쁘고 돈도 없는데 정부가 자꾸 압력을 넣고 인수를 강권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선업은요, 대우가 인수하고 난 뒤에도 한동안 계속 어려워서 적자가 쌓이고 많이 힘들었죠. 일단 조선업 계속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 심지어 80년대 후반에는 민주화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극심해지고요. 근데 또 조선소 같은 대규모 사업장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중공업, 자동차 이런 데 힘을 쏟았던 대우는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게 됩니다. 막 조선소 무기한 휴업을 발표하고 직장이 폐쇄되고 노조원들이 회장실 점거하고 1조 원 넘게 적자가 쌓여가는 데다가 노사 분규까지 겹치면서 생산성, 품질 모두 나빠졌죠. 상황이 심각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맞은 김우중 회장의 선택이 뭐였을까요? 아예 거제도에 내려가서 옥포조선소에 상주하는 거였어요. 1년 넘게 사원들 집이랑 기숙사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대화하고요. 매일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 얘기하고. 회장이 직접 이렇게 다니면 분위기가 좀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직원들이 또 초대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노조를 이끌던 사람들한테 다른 공장을 견학시켜주고 해외 보내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렇다, 상황이 어렵다 또 보여주고,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취직이 안 되던 운동권 출신들을 대거 채용하기도 했고요. 노동운동하다가 감옥 간 사람들을 직접 면회도 가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소위 골수 운동권이다 싶은 사람들은요, 아예 해외로 장기 파견을 해서 더 넓은 세상을 제대로 보라 해가지고 보내버렸죠. 그러니까 보내버렸다는 게 더 넓은 세상을 보라고 이렇게 보내줬다는 뜻이에요. 이런 노력 때문인지 당시 인권 변호사로서 대우조선 노조 측을 돕다가 김우중 회장을 만나보고 직접 대화도 여러 번 해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요, 훗날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장기 외유 끝에 귀국한 김우중 회장을 사면해주기도 했어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세안자동차 지분을 인수하고 경영은 합작 파트너인 GM이 맡았었는데,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였던 GM은 이 한국 공장을 그저 그냥 생산 기지 정도로 생각했었대요. 생산량도 연간 10,000대 정도에 불과하고 적자도 막 쌓이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요, 1983년에는 아예 회사 이름을 대우자동차로 바꾸고요. 대우가 GM을 설득하는 거죠. 조립만으로는 안 됩니다. 월드카를 만듭시다 해가지고 그 일환으로 1986년에 르망을 출시해요. 수출도 하고. 로얄 시리즈, 로얄 살롱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버스 등도 히트를 했고요. 그래도 대우로서는 GM이 하는 게 성에 안 찼는지요, 적극적으로 안 움직인다 이거지. 아예 대우차가 아니라 대우조선에다가 국민차 사업부를 만들고 국민차를 표방하던 티코를 생산하죠. 1991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92년에는 아예 GM과 결별하면서 홀로서기에 나섭니다. 또 대우차가 출범했던 1983년에는요, 대한전선의 가전 부문을 인수해서 전자사업도 시작했어요. 대우전자는 당시의 럭키금성이죠, LG, 그리고 삼성보다 뒤늦게 시작한 후발주자였지만요, 가장 필요한 기능만 넣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에 집중하면서 성장을 했고요. 나중에는 탱크주의라고 해서 내구성, 품질도 잡겠다면서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걸로도 유명했죠. 대우전자의 모든 제품은 탱크주의 정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탱크주의, 튼튼한 제품을 만들어가는 대우전자의 새로운 의지입니다.
섬유 수출로 시작했던 대우의 사업 영역이 뭐 중공업, 조선, 전자, 자동차 이렇게 확장돼 간 거죠. 그렇게 버틴 끝에요. 어려움을 겪었던 대우조선이 흑자를 내기 시작해서요. 1993년에는 심지어 조선 부문 수주 세계 1위, 정상급 조선사로 탈바꿈했고요. 자동차는 독자 경영을 시작한 뒤에요. 아까 그 국민차를 표방했다는 티코, 다마스, 라보, 그리고 뭐 에스페로, 프린스, 브롬, 아카디아 등등 신모델을 내놨어요. 기존의 수출은 계속 잘 되고 건설도 잘 되고 조선은 또 호황을 맞고 자동차에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요. 이런 것들 덕분에 대우는 그래도 4대 재벌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김우중의 대우는 더 높이 올라가려는 꿈을 꾸기 시작했으니 그게 바로 대우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세계 경영이었어요. 1992년 GM과 갈라서고 그 이후에 나온 대우의 세계 경영은요. 인구 규모가 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흥국 위주로 빠르게 해외 곳곳에 진출한다. 뭐 공산주의 몰락할 때쯤에 소련이나 폴란드,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또 중국, 베트남, 뭐 인도 같은 곳들이요. 그리고 또 빨라야 하니까 새로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매물로 나온 부실한 공기업 등을 인수해가지고 빨리 이걸 정상화시키고 성장한다. 그렇게 규모를 키우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매출을 늘리고 해외 증시까지 상장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였어요. 대우가 실제로 그렇게 성장했고 지금껏 해왔던 일들이랑 비슷하니까. 특히 1995년 폴란드 자동차 회사 FSO 인수권은요. FSO가 생산 능력도 있고요. 또 지리적으로 보면 폴란드가 동유럽 중에서도 서유럽이랑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로존에 편입될 거라는 계산을 하고 있고 또 바다도 끼고 있으니까 물류도 좋고. 그래서 미국의 GM도 5년에서 뭐 7년 이렇게 오랫동안 군침을 흘리면서 협상을 하던 회사였는데 GM이 자기네 자동차 조립하던 대우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인수했으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또 동시에 이걸로 인해서 대우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뭐 심지어 뭐 킴기스칸이라고 부르기도 했대. 근데 이게 당시에 대우한테 고배를 마신 GM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빴었느냐 하면 오죽했으면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김우중 회장한테 직접 그랬대. 대우가 뭐 다른 데서 뭐 GM을 꺾고 인수를 하고 뭐 이런 건 좋은데 폴란드 FSO 같은 경우는 GM이랑 같이 해라. 그게 너희들한테 좋을 거다.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빠르게 큰 투자를 하려니까 대우 입장에선 돈이 많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우의 전 계열사가 자동차에 지원을 하고 집중하고 뭐 전 계열사가 동원되고 돈을 많이 빌렸어도 더 벌어서 더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들이 빠르게 크면 우리가 이걸 커버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 실제로 세계 경영 초반에는 곳곳에서요 차가 정말 생산되고 성과가 나오고 점유율도 오르고 이대로 2000년까지만 가면 해외 사업장 1000여 곳에서 직원 25만 명을 고용하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이런 목표는 시간 문제다 싶었겠죠. 그런데 대우의 국내 직원보다 해외 직원이 더 많았던 1996년이 지나면서요. 대우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던 1997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남아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한국을 덮친 거였죠. IMF 외환위기. 당시에 정부는요 IMF가 제시한 빡빡한 조건을 맞춰야 된다면서 기업 구조 조정을 대대적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돈을 안 빌려주고 부채에 의지하던 못 버틴 기업들이 팔려나가고 그나마 살아남았던 기업들도요 뭐 부채 비율을 줄이려고 알짜 자산을 연이어서 매각하고 그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지는데 IMF 외환위기 초반까지만 해도 대우한테 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1998년 초에는 매물로 나왔던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기도 했죠. 하지만 마치 노력하면 시간과 행운마저 잡을 수 있을 것처럼 하늘로 치솟던 김우중 회장과 대우를요. 이 시간과 행운이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카로스의 날개가 녹기 시작한 거죠. 또 김우중 회장은 공개적으로 IMF가 제시했다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대하기 시작했는데요. 왜 김우중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수장이기도 했고요.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뭐 부채 비율을 낮추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자산을 매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수출을 늘려서 빚을 갚고 빨리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원화 가치가 낮아진 지금 같은 때는 오히려 돌멩이를 수출해도 팔린다.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또 평소에 가까운 편이었고 김 회장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던 대통령한테는요. 관료들이 올해 무역 흑자가 20억 달러밖에 안 난다고 하는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올해 20억 달러가 아니라 500억 달러 무역 흑자가 날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관료들한테 책상 물린 관료들이 뭘 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대요. 근데 구조조정을 종용하던 관료들 입장에서는요. 대통령 앞에서까지 이런 소리를 듣는데 김우중 회장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뭐 회장선기 있어요? 한번 얘기를 해봐요. 회장선기. 배드론이 어디로 나갔는지. 배드론이 언제 그게 그로 갔어요? 지금 배드론이 된 게 실적으로 피가 비즈니스로 해서 배드론이 생긴 게 어딨냐 이게? 어? 생각해봐요.
베드론이 어디 비즈니스 돼서 나간 게 어디 항보라든지 말이야. 그게 수상 비즈니스 그게 그 경쟁이라고 봐요? 그 정치적인 이유지. 완전히 수상이지. 근데 또 이러면 눈치를 볼 만한데 오히려 김우중 회장은 그렇게 나오는 관료들한테 화까지 냈다고 하죠. 회장님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이런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대통령 눈가기 가리지 말고 똑바로 모시세요. 막 화내고. 그리고 그해 말 무역 흑자는 390억 달러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계속 기업들 자금을 조이니까 대우도 결국 코너에 몰립니다. 다보스에서 뭐 얘기하는 것들이 좀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마치 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잘 해보자는 얘기면서 나온 얘기고 또 대기업에 대한 얘기 나오고. 보통 수출을 하면요 당장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 어음을 받고 이걸 은행에 주면 은행이 할인해서 돈을 주고 또 이 돈을 받으면 원자재를 사가지고 만들어서 수출하고 뭐 이런 식인데 이런 수출 금융이 묶이니까 대우는 어음 발행을 늘리고 회사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융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근데 또 정부가 어음 발행에 이어서 회사채 발행까지 한도를 제한하고 그리고 급기야 정부가 이렇게 회사채까지 제한을 하니까 노무라증권이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보고서의 제목이 대우의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하죠. 어라, 대우 진짜 위험한 거야? 금융권에서 대우에 빌려준 돈을 앞다퉈서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번번이요.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대우의 몸부림은 계속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일단 예전에 대우랑 합작했다가 결별했던 GM. 이 GM이 노리고 있던 해외 공장들을 대우가 인수한 적이 많았거든요. 당연히 GM 입장에서 못마땅했겠죠. 옛날에 우리가 그냥 합작해주던 회사인데. 근데 이 GM한테 대우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요. 대우자동차 지분 일부를 팔고 거액을 마련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어그러졌고요. 대우 측 인사들에 따르면요 당시에 소형 차종이 부족해서 신흥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GM이요 대우한테 먼저 합작을 제안했다고 하죠. 마침 대우가 뭐 누비라, 라노스, 마티즈 등의 신차를 개발한 게 GM의 필요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델들이 소형차, 경차니까 미국 차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도 있고 이거를 신흥국 시장에 팔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한국에서 대우를 둘러싼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GM이 발을 뺀 거라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데 시간이 당장 급한 건 대우였으니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GM은 대우가 쓰러지고 난 뒤에요. 당초 예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대우차를 인수하죠. 실제로 마티즈, 라노스, 누비라는 GM의 신흥국 시장 공략에 큰 역할을 했죠. 또 대우가 세계 경영하겠다면서 인수했던 다른 나라의 공장들, 베트남, 인도, 중국 공장, 그리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가 과거에 이건 GM이랑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했던 폴란드의 공장도 결국 GM에 가게 되죠. 또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내주려던 삼성그룹과의 빅딜 협상도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끝내 무산됐죠. 그러면서 경영난에 빠진 삼성차를 가져오면 대우가 이번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던 기대도 무너졌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대우는 대우조선을 포함한 주력 계열사들을 매각하고 김우중 회장의 사재도 다 내놓겠다 이런 자구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1999년 8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재계 서열 2위까지 올랐던 대우그룹은 해체되고 말았죠. 곧이어서 김우중 회장은 해외로 출국했고요. 2005년 6월 귀국할 때까지 5년 반 넘게 국내를 떠나 있었죠. 그렇게 귀국하고 나서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과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선고받은 김우중 회장은 사면 이후에요. 베트남에 주로 머물면서 청년 사업가 양성 과정 등을 진행하다가 2019년 말 자신이 사재를 출연해서 설립한 대우학원, 그 대우학원이 만든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눈을 감습니다. 망한 기업인은 죄인이라면서요. 대우가 해체될 때 사연에 대해서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김 회장인데요. 다시 사업으로 재기하겠다 뭐 이런 말도 없었고요. 그런데 말년에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아내한테는 종종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치매를 앓는 상황에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엄마, 나 1,000만 원만 구해다 줘. 2,000만 원만 구해다 줘. 다시 사업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 이러한 대우의 성장 그리고 위기와 해체를 둘러싸고는 수많은 아주 여러 말들이 엇갈리죠. 김우중 회장의 마지막에 해외로 나갔던 것은 도피였을 뿐이다. 아니다. 정부가 대우가 지원받으려면 당신이 일단 나가 있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듣고 나간 거였다. 대우가 무너진 건 무리한 확장 탓이다. 세계 경영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허황된 꿈이었고 망상에 불과하다. 90년대 4대 재벌 중에 제일 부실했던 대우가 망한 건 필연적이었다. 만약 그 상황에서 정부가 더 지원을 했으면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졌을 것이다.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당시에 거의 망했던 GM을 미국 정부가 되살렸듯이 대우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면 안 망할 수 있었다. 그랬으면 세계 경영의 과실을 지금쯤 우리가 누리고 있을 것이다. 세상에 남은 마지막 시장이라고 했던 북한을 자주 방문해서 김일성을 직접 만나고 또 남포공단 추진하고 했던 대우의 대북 사업이 성공했으면 대우는 안 망했을 것이다. 흩어지고 주인이 바뀐 과거 대우의 사업들이 지금 다른 주인한테서 잘 되는 건 대우를 떠났기 때문이다. 과거 대우 임직원들이 지금도 대우를 추억하는 건 자신들이 모든 걸 바친 그 청춘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서다.
아니다. 대우가 남긴 사람, 사업, 브랜드 덕에 지금 그 회사들이 있다. 그룹 해체 20년이 넘은 지금도 과거의 대우 가족들이 대우를 추억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걸 감안해야 된다. 등등. 두 편에 걸쳐서 말이 길었는데요. 사실 워낙 대우 사태로 고통을 겪은 분들이 많고 실제 분식회계도 있었고 또 전하기 어려웠던 얘기들도 많아서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최근에 한 성공한 스타트업 창업가로부터요, 어쩌면 가장 지금의 스타트업 스피릿과 비슷한 걸 보여줬던 기업이 대우 아니었나 싶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대우가 남긴 긍정적인 유산이 있다면 그건 계승하고요, 대우가 범했던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는 기업들이 아무쪼록 더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대우편 마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배우들 모두에게 치고는 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있고 위로감도 눈도 없지 않았지만 배울 수 없는 과거이기 때문에 감수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항상 안면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것이 국가와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과거보다 나아진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실수가 미래에 다시 반복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마지막 공사라고 여기고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로 많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키우는 젊은이들은 대우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후배가 되어주시고 여러분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우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